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6살이 되어서야 진정한 나의 인생을 찾은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단 둘이서 작은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6살이 될 때까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덕에 대학 시절 동안 괜찮은 조건에서 과외를 하며 대학 생활을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었죠.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도 학교를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후 졸업과 동시에 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24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소개도 받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는 제가 27살이 되니까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어서 또래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며 인연을 기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약 2년 반 정도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애는 썩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어요. 저도 그분도 아직 많이 서툴렀던 거겠죠. 그 이별은 저에게 결혼은 나보다 더 성숙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해야겠다는 묘한 교훈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지금의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29살이던 해의 마지막 무렵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많았고 저를 처음 보자마자 강렬하게 대시했어요. 가정의 결혼 압박과 이별의 상처로 지친 제게 7살의 나이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결국 저는 30살이 되자마자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야, 7살이나 어린 신부 데리고 가는 기분이 어때? 친구가 농담하듯 물었죠. 그때 남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 7살 어려봤자 30이잖아. 그리고 이어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좀 더 일찍 만났다면 20대 풋풋한 아내랑 살았을 텐데 참 아쉽다. 아쉬워. 그때 저는 이런 말들이 석연치 않았지만 결혼의 행복에 취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결혼식만 무사히 끝내길 바랐죠. 하지만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남편의 그 대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차피 30이잖아 라는 말이 계속 마음을 찔렀죠. 그러다가 의사에게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을 듣자 남편의 그 말은 깨끗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뭐? 임신?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내가 당분간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남편의 첫 반응은 차가웠어요. 뭐? 임신? 하더니 신혼을 즐길 생각이었는데 왜 그걸 망치냐며 나무랐어요. 이어서 호르몬 조절 약을 왜 먹지 않았냐며 몰아붙였죠. 너무 억울했어요. 임신 축하는커녕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조심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조절을 못한 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아이를 가졌냐며 제 탓을 하다니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듯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 남편은 정말 가지가지한다며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어요. 남들은 임신하면 축하를 받고 남편에게서 온갖 대접을 받는다는데 제 임신 기간은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동안 나를 버티게 해준 건 점점 불러오는 배와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이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마주한 나의 아이는 너무나 작고 소중했어요. 이 아이가 내 배에서 나왔다니 믿기지 않았죠.
임신 내내 저를 외면했던 남편이 아이에게도 그러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남편은 의외로 아이에게는 무척 자상했어요.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남편과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거든요. 남편이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걸 보니 뱃속에 있을 땐 자각이 안 됐지만 태어난 후에는 달라진 모양이더라고요. 덕분에 나도 다시금 행복을 되찾았어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며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주었어요. 남편은 자영업을 했기에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지만 풀타임 도우미를 붙여주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8살이 되던 해,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죠. 원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예전에 일했던 분야로 재취업할 계획이었는데 그 소식은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가서 유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됐던 건 제 자신이 아닌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데려가길 원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이 옆에 있어야지. 친정에 가면 장인, 장모님도 계시니까 당신이 혼자 애를 돌보진 않을 거잖아. 하지만 나는 아이를 서울에 남겨두고 싶었어요.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아이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요. 무엇보다 병원에서 1에서 2년 정도만 푹 쉬면 사회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그 시간만 버텨보자는 생각이 컸어요. 1, 2년 후면 다시 돌아올 테니 아이가 3학년이 되면 다시 전학시키면 되잖아. 당신도 알잖아. 친정 근처 학교는 너무 작고 시골이라 서울에서 적응하기 힘들 거야. 남편과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제가 큰 수술을 받은 후에는 군말 없이 저를 보내주었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입을 앙다물고 저를 보내주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만 하며 아이를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요양 중이라 해도 아이에게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죠. 학교는 어떤지, 학원 생활은 어떤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하루에 1시간은 오롯이 아이와 수다를 떨며 보냈어요. 2주에 한 번 정도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갈 때는 며칠씩 머물며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남편이 어린 아들을 혼자 보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친정으로 가는 직통버스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아직 아이가 어리니 혼자 보내는 건 위험해. 꼭 같이 오라. 아니면 아예 보내지 마.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됐어. 그냥 버스 태워서 보내는 건데 뭐가 그리 문제야? 당신이 일찍 가서 버스 기다리면 되잖아. 버스 기사한테 잘 부탁한다고 했으니 호들갑 떨지 마 라고 말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터미널에 도착한 아이에게 희도야, 혼자 오는 거 무섭지 않아? 무서우면 안 와도 돼. 엄마가 갈게 라고 물었지만 희도는 아니야, 엄마. 엄마 아프잖아. 나는 괜찮아. 어떻게 오는지도 잘 알고 버스 기사님들도 잘해주셔. 엄마가 서울로 안 와도 돼. 괜찮아 라고 답했어요. 친정에 도착한 희도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반기며 매우 행복해했기에 무턱대고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었죠. 무엇보다 남편에게 이번에도 혼자 보낸다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혼자 보낼 거면 아예 보내지 마 라고 말한 후에도 남편이 말도 없이 희도를 버스에 태워보내는 일이 몇 번 생기자
이럴 거면 차라리 미리 말하고 보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 보였어요. 제가 가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무작정 버스에 태워보내고 게다가 남편은 가게 경영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점차 줄이더니 결국 아예 보내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어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보내줄 돈이 없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희도에게 맛있는 걸 사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제 건강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큰 수술이었지만 경과가 좋아서 상태가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희도가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서울로 찾아가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남편이 희도를 혼자 보내는 것도 제가 없는 동안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해하려고 했죠. 남편이 저에게 무심한 것도 몸이 멀어지니 자연히 마음이 멀어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머물 때마다 남편과 희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곧 제가 서울로 완전히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지낼 텐데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당연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생각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 없는 동안 내가 몇 년 동안 애 혼자 키운 건 모르냐? 이제 네가 좀 애 봐, 라며 저와 희도를 두고 훌쩍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희도는 아기 때부터 울음소리 한 번 안 낸 의젓한 아이였어요. 스스로 한글도 떼고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일이 똑부러질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런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오랜만에 찾아온 아내와 아들을 두고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도 언제부터인지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남편과 다투며 시간을 낭비하기엔 희도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만 집중했죠. 그런데 희도는 저처럼 참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올해 봄, 날씨가 좋아서 희도와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던 날이었어요. 돗자리를 펴고 각자 챙겨온 책을 읽기로 했는데 희도는 그날따라 책을 펴지 않고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도야, 왜 책 안 읽어? 오늘따라 흥미가 안 생기니? 엄마랑 자전거 탈까? 라는 제 질문에 희도는 무언가 결심한 듯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갓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이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져서 저는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희도를 바라보고 있으니 희도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엄마,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아직 어린 희도가 바람과 불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희도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아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생각보다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죠. 아, 나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구나. 이후 희도와의 대화는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희도야,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 질문에 희도는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들 속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들이 있었죠. 사진 속 배경은 서울 집 주변이었고 희도가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랑 아빠가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니까 부부가 헤어지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대요. 이 사진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이가 너무 빨리 성숙해버린 것 같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희도는 풀죽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를 싫어해요. 희도야, 아빠가 널 싫어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희도가 전해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남편은 어린 아들을 홀로 집에 두고 외박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 준비물은 물론 밥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대충 현금을 던져놓고 나가면 희도는 그 돈을 아껴가며 사용했다고 해요. 밥을 사 먹기에도 돈이 부족해 학교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적이 몇 번 있었고 결국 밥을 포기하고 준비물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희도는 아빠에게 용돈이 부족하다고 말해본 적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희도를 향해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며 아이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 앞에서 분노를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분을 사기며 남편의 외도를 애써 외면한 대가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결심한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새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희도에게 쥐어주었죠. 아빠한테는 엄마가 카드를 줬다는 거 비밀이야. 희도도 알잖아. 부부가 헤어지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엄마가 안전하게 희도를 데려오려면 아까 내가 보여준 사진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까지는 잠시 모른 척하고 엄마가 더 자주 서울로 올라올게. 당분간은 이 카드 써. 알겠지? 그날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잠자리에 들자마자 저는 몰래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몰래 교체해온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한 변호사는 이 내용만으로는 불륜 증거 성립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블랙박스 메모리 용량을 조금 큰 걸로 교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음성이 들어가면 더 확실하고요. 지금 주신 영상은 기간도 짧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네요. 저는 그 길로 최대 용량 메모리를 사서 남편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또 한 번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블랙박스 메모리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하지 못한 채 방문했죠. 그런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충격받지 않았던 저는 변호사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며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한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변호사였어요. 막장 집안 한두 번 보냐는 듯 시종일관 무심한 표정과 말투로 일관하던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자마자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인데요라는 말을 토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정적인 자신의 반응에 본인 스스로도 놀랐는지 당황하며 사과한 변호사는 이내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정말 맞는 건가요?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례인 걸 알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블랙박스 영상의 남자가 제 아이의 친부가 맞다고 확정해 주었어요. 사진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은 제 아이의 친부가 맞습니다. 저는 결혼 후 그 어떤 남자와도 부정한 관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저도 변호사도 깜짝 놀라게 만든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은 시종일관 지나가는 여성들을 품평했습니다. 저 여자는 엉덩이가 어떻고 팔뚝이 어떻고 여성으로서 정말 듣기 거북한 내용들이 줄을 이었죠. 게다가 그 품평의 대상은 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수씨 건강은 좀 어떠시대? 이제 좀 괜찮으신가?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의 지인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의적인 지인의 물음에 남편의 대답은 꽤나 공격적이었어요. 야, 남의 마누라 건강은 내가 왜 물어봐? 이렇게 골골댈 줄 알았으면 더 어린 여자랑 결혼할 걸 그랬어. 늙고 병드니까 털끝이 조금만 더라도 소름이 돋는다. 전화를 건 상대 지인은 예상 밖의 반응에 많이 놀랬는지 꽤 오랫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왜 말을 안 하느냐는 남편의 닥달에 황급히 통화를 종료했죠.
이후 남편은 누구인지 모를 지인과 통화하며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댔어요. 옛날 중국 황제들은 어린 여자애들 오줌으로 목욕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같은 대화를 하며 낄낄대는가 하면 오늘 밤 술집에 가서 여자를 부를 거라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대화보다 저를 혼란으로 밀어넣었던 건 바로 아들에 대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 새끼는 클수록 나를 닮아서 더 소름이 돋아. 나랑 좀 다르게 생겼으면 딴 놈 새끼 아니냐고 몰아붙여서 이혼할 수라도 있을 텐데 이건 뭐 모르는 인간이 봐도 내 새끼니까 진짜 곤란해 죽겠어. 뭔 어린 놈의 새끼가 이렇게나 많이 처먹는지 알아서 사 먹으라고 돈을 주고 나왔는데도 그게 부족하다잖아. 진짜 뭘 처먹는 모습도 보기가 싫어. 그리고 학원 같은 데라도 좀 가라니까 지는 필요 없대. 그래서 학교 마치면 바로 집에만 붙어 있어. 이 새끼는 친구도 없나 봐. 그렇게 음침하니까 친구도 없지. 지 애미 닮아서 그런 걸 거야. 분명히 본인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자신을 닮은 당연한 이치를 소름 돋는다라고 표현하고 최소한의 생계 유지도 안 될 정도의 용돈밖에 안 주고는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표현하고 엄마와 아빠가 혹시나 자신 때문에 고생할까봐 학원도 다니지 않고 밖으로 나다니지도 않는 속 깊은 아이를 향해 음침하다고 표현하는 남편은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어요. 진짜 오늘도 집 가면 이 새끼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어디 가다가 차에 치여서 확 죽어버릴 수는 없나. 그런 거 대신 해주는데 없냐. 낄낄거리며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그 즉시 영상을 멈추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부터 데리고 나오시죠. 저도 100번 동의했습니다. 저는 설마 남편이 아무리 막장이라도 지 새끼를 이렇게 대할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저런 맹목적인 비난을 퍼부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런 짙은 악의가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이네요. 변호사와 저는 영상을 뒤이어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이 외간 여자를 차에 태우고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구역질을 참으며 영상을 지켜보고 있자 변호사는 자신이 녹취록을 정리할 테니 힘들면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배려에 감사하며 저는 아이를 데리러 곧장 서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희더가 하교할 때까지 아이의 짐을 챙겼고 아이가 도착하자마자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당분간 등교를 못하게 됐다고도 설명했죠.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사에게 받은 녹취록에는 남편이 여러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변호사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곧장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아이는 다른 곳에 피신시켜 두어서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아이에게도 큰 화를 입힐 뻔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서 증거를 만들고 전화 오는 것은 피하지 않고 받아 녹취 증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대충 좋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불륜과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등이 없고 기세가 등등했어요. 시어머니도 동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꽤 재력이 있었거든요. 온갖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아들에게 절대 흠을 남기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틈을 타 친정으로 와서 온갖 악담을 퍼붓곤 했어요. 집에 여자 한 명 잘못 들였어. 우리 귀한 아들이 무슨 고생이야? 하자 있는 거 데려다가 치료시켜주고 돌봐줬더니 돌아온다는 게 뭐? 이혼 소송 지금 소송을 걸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양심 있으면 지금이라도 똑똑히 자식 교육시켜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알겠어. 그럴 때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죄인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키도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열었어요. 아이는 또다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키도가 전해준 것은 다름 아닌 녹음본이었습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니 익숙한 시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더군요. 저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멀쩡한 여자한테 세장가 될 수 있는 건데 내 시어머니는 아픈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는데 희도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는 틈만 나면 아이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는 듯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아가씨 만나서 세장가 들면 딱 좋은데 애 딸린 남자는 싫다고 하니 아유 그냥 알아서 떨어져 주면 참 좋겠구먼.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두 모자의 행태에 저는 또 한 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남편은 변호사를 대동한 상태로 와서 재산분할도 양육비 지급도 해줄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저 여자가 저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골골거리는 거 데려다가 병원비 대줘. 약값 대줘. 애도 봐줘.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남편이었는데 당신이 내 병원비를 냈다고. 내 병원비는 내가 냈어.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으로 냈고 그 외의 비용은 보험 처리됐는데 당신이 병원비를 냈다고 양심이 있는 거야. 이 말은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보험금 지급 내역과 병원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무엇보다 나 혼자 낳은 아이니 당신 아이이기도 하면 당신이 양육하는 건 의무야. 내 편의를 봐준 게 절대 아니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저의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앞뒤 분간을 못하는 말을 해댔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애를 혼자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죠? 변호사 양반, 그래 독박유가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남편이 그동안 저를 대신해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봤다면 그 노고를 인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향한 남편의 원색적인 비난이 들어있는 블랙박스 녹화본을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피를 이어받은 자신의 아이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소름 끼친다 같은 말을 자기 자식에게 서슴없이 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무엇보다 남편은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이어 제가 개설한 아이의 체크카드 통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노력이 아니라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의 덕입니다. 고작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용돈밖에 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양육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당연히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어떻게든 해보라는 듯 닥달을 했지만 남편의 변호사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에 비슷한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저희 변호사는 제가 잔뜩 흥분해 있자 잠시 감정을 추스르 하며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밖에서 마음을 추스르며 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화가 난 남편이 저를 뒤따라 나오더군요. 그러고는 물을 마시고 있는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 물이 넘어가라며 대뜸 화를 냈습니다.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 저는 남편을 지나쳐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커다란 주먹이 저희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며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변호사 덕에 남편의 행동은 저지되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발악하는 남편은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분들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놔, 내가 내 마누라 손 좀 보겠다는데 이들이 뭔 상관이야? 놔,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삼류 영화의 악당도 안 할 것 같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웃음밖에 나지 않더군요. 입안이 터져 피마디 났지만 사실 그 일 덕에 저는 깔끔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협박해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하자 있는 딸내미 데려갈 사람이 어디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쪽 딸내미 뒷바라지 하느라 사는 게 팍팍하니까 아픈 딸 버림받는 거 보기 싫으면 2억 준비해서 보내요라는 협박이었죠. 순수한 시골 분이셨던 부모님은 그 돈을 겨우 마련해서 남편에게 보내셨고 그 과정에서 생긴 대출 이자를 갚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만난 불륜녀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만난 불륜녀 중 몇 명은 남편 지인의 아내들이었어요. 저는 그 아내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불응하면 남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함께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적절한 근거도 섞어서 말이죠. 그런데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기도 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 알려주면 나 진짜 매장당해 그 형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형님들 와이프랑 바람을 피워. 남편은 이런 말이 통하지 않자이네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좋았잖아. 나도 희도 예뻐했었고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 나도 내가 이렇게 된 거에 정말 후회해. 정말이야. 후회되면 당신이 한 행동에 당신이 책임져. 기도 예뻐했던 거 단란한 가족의 모습 모두 가식이었고 지금 당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아니 나 정말 후회한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저는 절대 남편의 변명에 넘어가 줄 생각이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 가족이 어땠든 선을 넘은 건 남편이었고 남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신랑이 끝에 남편은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지 않는 대신 본인이 2억이라는 금액을 상환하고 그동안 생긴 대출 이자를 모두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지인의 아내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남편은 동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소문이 역풍을 제대로 맞아 이혼한 지 2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심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래 뭐 심은데 뭐 한다고 그렇게 안 보이더니 정말 실망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픈 며느리를 두고 아들 새 장가 보낼 생각을 해? 사람이 정도 없지. 그니까 저렇게 살면 천벌받아라는 말을 들으며 동네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 모임에서 퇴출되었다고 하죠. 한 번은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번에 광칠이 우리 아들이 너한테 돌려준 2억 있잖니?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 그것만 있으면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 당신들한테 사람의 양심이 있어요. 내 아들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도움을 바라다니. 정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네요. 참고 참아서 겨우겨우 말 험하게 하지 않고 있으니 돌아가요. 알았나요? 전 시어머니죠. 그 사람은 그렇게 터덜터덜 등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엄청나게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던 시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어요. 벌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벌이보다 사채를 더 부려서 사는 게 좀 팍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채를 커버해줄 만큼의 벌이가 없으니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 사람들의 근황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혼 소송이 꽤나 벅찼는지 이혼 이후 1년 정도 다시 요양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자격증도 새로 따고 이런저런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요양을 하느라 꽤 오랜 시간 경력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결혼 전 다니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분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소개로 프리랜서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 일이 잘 풀려서 중소기업의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중 친정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과수원을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부모님의 그 말이 일생일대의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곧장 부모님께 처분할 거면 저한테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대책 없이 저지른 말이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마케팅 계열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예쁘고 느낌 있는 장소라면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월 순수익 1천만 원이 넘는 가게의 사장이 되었어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제 가게를 갖고 나가는 기쁨이 참 큽니다. 또 제가 읽어내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장 기쁜 일 중 하나죠. 제 아들의 근황도 궁금하시겠네요. 우선 희도는 박희도에서 최희도로 성을 바꿨습니다. 아빠의 성에서 제 성으로 바꾼 것이죠. 이건 아이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어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아빠와의 영원한 이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었죠. 이혼 소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심리치료를 받았던 희도는 제 예상과 달리 심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심리치료까지 모두 마친 지금 희도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죠.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큰 짐을 지워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표현하면 괜찮다고, 나는 엄마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아들 희도에게는 미안하고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 어린 나이에 받았을 상처 엄마가 100배 1000배로 보상해주겠다고 지금까지 저의 46년 인생 중 가장 굴곡졌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 같은 인생이 또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는 행복한 일들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